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라고 하고요. 한 30년 정도 정신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30년 중에 이제 20년을 아이하고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젊은 분들은 네, 지역만 맞으면 저하고 만나실 수도 있었는데 아마 잘 컸기 때문에 안 만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온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크는구나 하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이렇게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온 것은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성장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뭐 애를 낳고 키우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새 이제 저희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뭐 그쵸 아이를 키우겠죠. 저한테 맡기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 또 똑같은 엄마들 똑같은 고민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작은 엄마 제 친구가요.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모 제 친구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부모님들 양육 태도를 비교해봤는데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교육, 제가 한 20년 동안 했던 부모 교육을 이제 현대판 버전으로 요즘의 젊은 엄마들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제 다 애들을 열심히 키우잖아요. 자, 열심히 키우는 건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 이런 사람, 보통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을까요? 보통 5세에서 10세 요 나이 또래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제일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단은 5세보다 어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면 돼. 근데 이제 7세 8세 되면서 그래도 공부 뭐 이렇게 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지 뭐 취직을 잘해. 그 나중에 백수가 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럼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나는 애를 잘 키운 거고, 애가 좋은 직업을 못 가지면 잘 못 키운 거냐. 이상하죠? 네, 혹시 여기 좋은 직업 가진 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내가 가졌어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토론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과연 10년, 20년 후에 애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살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예. 토론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동의하세요? 네.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하면서 살던지 간에 원만하게 지내고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그다음에 뭐 괜찮아. 뭐 이제 이렇게 살면은 나는 이제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복하다. 그럼 행복이 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말로 저 행복은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은 부모로서도 마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행복 많이. 근데 이제 저 행복이라는 게 그 우리말로는 되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복이라는 게 복을 받았다, 뭐 복 받은 삶이다 이러잖아요. 받는 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못 받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에서 나 복이 없어 이거 빼고 약간 어려우면 그냥 해피,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복이라는 게 동양에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복은 보통 이렇게 나이 한 7, 80 돼서 아유 참 복 받고 사셨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복은 10대나 20대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나 20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행복하다는 느낌, 정서, 감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뭐 언제 행복하겠어요? 뭐 그쵸, 큰 복권에 당첨했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의과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면 되게 그 허무함을 느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초, 중, 고 시험을 다 잘 봤고 대학도 잘 갔고 그 기대감 속에서 뭐 전문의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막 그때까지 박수갈채가 있었던 거예요. 뭐 누구네 집 아들은 뭐래며 이렇게 하는데 전문의를 딱 딴 순간부터는 이제 박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뭘 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개업을 하건 뭘 하건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오시죠.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의사가 되셨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약 먹었는데 왜 안 나요? 네. 그래서 행복하다는 느낌은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취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느낌은 이제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애를 키울 때는 걔 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의 걸 찾는 겁니다.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 상은 너만 받았어? 100점 듣고 여러 명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 하나만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바깥에다 의존하는데 이거는 이제 양육을 할 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 잘하고 있나? 라고 할 때 우리 애가 잘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돼요. 나 과자 사 먹이나 만들어 먹이나, 나 비싼 장난감 사줬나 안 사줬나, 나 유기농 먹이나 그냥 먹이나, 뭐 이렇게 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게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유기농이 더 좋다 그러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 애들이 이제 유기농은 안 먹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되게 또 핫한 게 모유를 먹이냐 우유를 먹이냐.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한 엄마들은 막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모유가 더 좋대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면역체가 좀 더 있고 뭐 이런 게 교과서에 있긴 한데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90년대생인데 그 당시에는 모유를 먹이는 게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되게 이상하죠. 여기 있으시지 않나요, 뒤에?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집은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모유를 먹이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클러서 먹이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모유가 중요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딱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어차피 모유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이는 것도 너무 품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팔던 것 중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걔 중에 약간 비싼 걸 먹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실이고 지금은 이게 진실이면 저는 별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큰애가 이제 94년생인데 보니까 유행이 다 돌더라고요. 한동안은 조기교육이 미친 듯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디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또 병원에 오신 분들도 많고요. 뭐 그다음에 또 학교를 늦게 보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예, 우리 애는 조금이라도 더 똘똘해진 다음에 보내야 돼. 그다음에 또 다시 일찍 보내는 게 또 딴 애들보다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유행이 바뀌는 건 그냥 진실은 아니고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삶의 그냥 만족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겁니다.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는 뭐 사랑에 빠졌을 때 뭐 이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뭐 됐지 뭐 이런 거. 오늘 점심 뭐 먹지 맛있어.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루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돼요.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 너무 지겨워 빨리 일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고 물론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재밌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을 보다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건데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런 부류와 반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병원에 다닌 지 그것도 30년이 됐으니까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제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보는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직장이 고정되면서 동료가 딱 고정되면 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난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제일 가난한 얼굴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말 시키면 나는 돈 버는 기계고 세상은 돈 있는 놈들은 뭐 어쩌고저쩌서 야 네가 돈 있는 놈이야. 그러는데 그냥 가난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행복하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 없이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 오늘 날씨 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안 추운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 내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만족, 그럼 그게 부담스러우면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지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하루 중에 부정적인 정서보다 많이 느끼면 된다. 그럼 이제 애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건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냐?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이제 부모 교육이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이가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끔 양육할 수 있느냐? 근데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부모가 어떤 면에 신경을 쓰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끼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한 80년쯤 전에 이제 그랜트 스터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아서 자, 왜냐면 이제 마라톤이죠. 요이 땅 해서 쭉 인생을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하버드대에서 그거를 한 이유는 적어도 스타트 라인은 비슷해야 돼. 뭐 이제 이 대학생 중에도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도 있겠지만 그냥 그거 다 떼고 너네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비슷했을 때 그러면은 계속 쫓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를 이 연구원들이 2,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심층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직업이 뭐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뭐 건강은 어떻고 결혼 상태는 어떻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거의 90세가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연구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금은 노년층 연구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 노년기를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부모님을 만났냐, 어렸을 때 가난했냐, 아니냐, 뭐 맞고 자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집어넣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쫙 순서대로 나왔는데 1번이 저거예요.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겪었건 뭐 심지어 여기서는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대학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은 전 인생으로 봤을 때 경험하는 행복의 절대치가 높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자, 금연 하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수행된 연구라 이제 금연이라는 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냐면 뭐 자제력, 뭐 이제 근데 그거 빼고 안정된 결혼 생활. 이거는 사실 노년기의 웰빙하고 굉장히 상관이 높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저걸 보고 결혼 생활이 중요한가 안정된이 중요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상태면 되나? 사이는 나빠도? 그다음에 안정된이 중요한가? 안정된 애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꼭 안정된 결혼 생활이어야 됩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뭐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왜 평생 서로 원망하는 부부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면 뭐 이제 저희 딸은 엄마 내 친구는 집에 가면 너무 힘들대서 왜가 그 엄마의 하소연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가 어땠고 니네 아빠가 어땠고 뭐 내가 너네 때문에 살았고 막
이제 그럼 나 때문에 살았다니까 엄마 그만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제 뭐 좀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그럼 밖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죄책감이 드니까 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려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이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시집살이를 참았잖아요. 근데 막상 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고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간다 그래서 고통을 덜 겪지는 않아요. 라고 나이 든 사람은 다 얘기하죠? 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면한 뭔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것만 되면 좋겠다. 저것만 되면 좋겠다. 뭐,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수도권에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좀 너무했나? 뭐, 정규직 했으면 좋겠어. 뭐, 이 분야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됐으면 좋겠어. 이제, 라고 다 바라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 이제 행복해 일까요? 네. 이게 진짜 이상해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게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불행은 고통의 개수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지금은 행복한 기분으로 서 있지만, 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떤 시기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걸 안 겪었을 거야 하는 큰 불행도 겪어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다 얘기하면 정말 2박 3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또 그다음 어느 날인가는 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다시 얘기하면 고통의 총량이 아닌 고통을 견디는 능력. 고통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거를 얼마나 견디느냐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근데 여기 고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고생이라는 게 있고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생을 대부분 할 겁니다. 고생스럽죠? 아침에 허겁지겁 뛰어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뭔가 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숙소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다 이제 고생입니다. 힘든 거. 자, 고생은 누구나 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거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생은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 IMF 때 이제 제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하루에 2~3명씩 뭐 이렇게 투신 자살한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정신과에 그렇게 중년 남자가 많이 입원한 게 그때가 유일무이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일 고통이 심한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나 서울대인데 내가 명퇴를 당해? 미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가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해 이랬을 것 같은데, 뭐 개인차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상담한 그 분은 거기서 딱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나 서울대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서울대는 무슨 평생 직업 보장권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관적 평가가 이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고생은 할 수 있지만 고통은 안 겪을 수도 있다는, 덜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셨는데 엄마들은 자, 뭘 해야 되냐? 이 고통 내성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좌절내구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좌절을 견디는 힘. 근데 좌절을 견디는 힘은 내가 이미 성인이 되면 내가 잘 견디나? 잘 못 견디나?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도 항상 이렇게 뭐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딸이 이렇게 주말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막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젊은 애가 왜 가만히 있냐요. 그럼 젊은 사람 계속 팔다리를 흔들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가서 뭐도 하고. 그래서 여보 제가 이번 주 내내 숙제도 하고 퀴즈도 봤는데 주말에 좀 쉬고 싶을 수 있잖아. 나가서 쉬면 좋잖아. 그러니까 여보 나가는 게 쉬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집안에 이게 저한테는 뭐라고 못 그러고 애들이 집에 있으면 막 엄청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여보. 쟤는 모처럼 느긋하게 여유를 갖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변하니 혹시 그런 아버지를 둔 분은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하니? 뭐 이렇게 하고. 1번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알죠. 저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제일 큰 거는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내 마음에 드는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라고요. 야, 이건 네가 해야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해야지 하는데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 것 같죠? 이게 딱 말로 배운 적 있으세요? 야,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인생에는 그런 게 있어. 라고 말로는 안 배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 나 왜 학교 가야 돼? 귀여운 유치원 꼬마가 왜 학교를 가야 되냐면 네가 학교를 가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고 선생님한테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서 네가 쑥쑥 크는 거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친절한 엄마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랬다가 또 불쑥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학교 갈 날이 됐어요. 근데 애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돼? 했더니 막 이렇게 했어. 근데 학교는 재미가 없는 걸? 좀 기다려봐. 미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가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엄마, 왜 꼭 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5월인데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 이렇게 하세요. 아니 애가 마음이 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어머니 하기 싫어도 마음이 상해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애들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초등교육을 받게 돼 있죠. 그거 안 보내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 안 가면 엄마가 벌을 받아. 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겪었는데 저희 딸이 하루는 1학년 때 엄마 나 오늘 하루 쉬면 안 돼? 그래서 안 되지. 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왜 안 돼? 아니 왜 쉬어? 했더니 유치원 때는 가끔 쉬었잖아. 유치원 때는 뭐 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전날 얘가 너무 무리했다든지 그러면 오늘 하루 쉬어라. 근데 네가 엄마가 오늘 하루 쉬게 해주는 이유는 어쩌고 안 하고 하루 쉬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학제 개편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냥 얘가 커가면서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 이렇게 이제 하려다가 저는 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얘 나이에 알아듣게끔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오늘은 가. 그리고 엄마가 네가 학교 갔다 오면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말을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네가 아무리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직은 네가 어려서 뭐가 해야 되는 거고 뭐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때는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쭉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엄마가 정해 줄게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양육 방식을 이제 뭐에다 기준을 두냐면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딘가에 취업을 했을 때 나 출근해야 돼. 나 출근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본은 학교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꼭 가야 돼. 학교는 꼭 가야지. 왜 그냥 이거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아침마다 왜 나 출근해야 돼?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 왜 맨날 밥 해야 돼? 세상에 80% 정도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왜 세수해야 돼? 그렇죠? 물도 아까운데. 그냥 어른이 된다는 건 아주 많은 걸 스스로 의문을 갖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수록 인생에서 고통스럽다는 느낌은 덜하겠죠. 두 번째는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마라. 머리는 판단이고요. 손, 발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요즘 중고등학생은 이제 시험 때면 엄마가 이렇게 교복과 가방과 김밥을 싸서 차에다가 던져 넣어줍니다. 시험 공부하라고 김밥 먹으면서. 머리 너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학년에 꼭 한 명은 과일을 자기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 들어옵니다. 엄마가 이제 팩에다가 이렇게 해서 걔는 결혼 배우자감 X로 빨리 찍어요. 애들이 낙인을. 쟤랑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 발.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대신 해주고 라이딩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인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제 제가 본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해서 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원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생물학과를 나오고 뭐 의대사가 되고 싶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의전원 면접원이 됐어요. 이제 아침부터 한 8시부터 뭐 쭉 하는데 이제 8시에 와서는 에세이를 쓰고 9시부터 이제 면접을 쭉 보는데 9시에 어디서 막 이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놀래갖고 튀어나갔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르고 지금 왔다고. 8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왔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면 좀 커버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딴 학생들 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왜 이렇게 시간을 알았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하고 이제 정말 안타까움에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시간을 잘못 알았대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엄마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저는 저렇게 중요한 일이면 절대로 엄마는 몰라. 계속 얘기했을 거야. 엄마는 몰라. 엄마를 믿지 마. 네가 세상에서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엄마야. 왜냐면 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저도 신경 쓰겠지만 1차적인 책, 그 친구가 한 24살은 됐을 거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쭉 해주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걔네 엄마는 엑셀 엄마입니다. 엑셀. 엑셀에 얘 20년을 쫙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공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학년 걸 하고 몇 이렇게 쭉. 그래서 얘는 강박증이 너무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손발이 다 돼준 결과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굉장한 부담이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네가 알아서 해봐. 버스 타고 갔다 와. 뭐 네가 만들어 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건 좀 허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이 3학년 때인가 표를 만들어 오는 게 숙제라 그래서 번개같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이 다음에 자기가 표를 잘 못 만들면 되게 좌절감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무엇을 허용할지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라. 자, 요거는 이제 요즘 핸드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엄마 핸드폰 사줘. 아이폰 최신폰 사줘. 최신폰 얼마게요? 170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면 맨날 이 얘기예요. 뭐 최신 폰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이제 이걸 사내 만에 그럼 네가 뭘 하면 사줄게. 너 그럼 밤에 몇 시까지 해라. 이걸 제가 한 상담 시간에 반은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사내 만회를 하다가 어떻게 사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잠 안 자고 유튜브만 보고 숙제 안 하고. 그럼 이제 그 휴대폰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집어던집니다. 엄마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계속 비싼 걸 사달라는데 얼마나 사줘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규칙을 정하면 돼요. 자, 규칙을 그냥 뭐 예를 들면 규칙 장난감을 개수로 정할 수도 있고, 근데 개수로 정해놓으면 비싼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1년에 장난감을 얼마까지 쓴다. 그래서 돈을 정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물론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12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죠? 30 나누기 10이면 한 6, 7천 원. 근데 어떤 건 3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주면 두 달은, 그 다음 달은 이제 아무것도 안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만큼 샀어 하면은 애는 그 안에서 자기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직장에 갈 때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면은 혜택만 생각합니다. 자, 혜택이 좋은 데는 책임도 많습니다. 근데 급여 많어, 뭐 복지 좋아, 이렇게 갔는데 집에 못 와. 뭐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 회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듯이. 그래서 항상 어떤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자원의 분배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사달라 할 때 돈이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뭐 이제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쨌든 너한테 장난감을 무한히 사줄 수는 없어. 뭐라든지 네가 놀아달라는 만큼 엄마가 계속 놀아줄 수는 없어. 등등 규칙이 항상 그 집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라. 요즘 그 민주적인 방식이라 해서 되게 요즘 엄마들이 이러면 민주적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권위를 가진과 권위적인 걸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저는 권위 있는 뭐 소아청소년 상담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권위 있는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가 썩었어. 난 권위 있는 치과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때 그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적인 거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와 의존, 의지. 제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안 그래도 이쪽이 좀 깨진 것 같은데 제 2에 대해서는 1도 몰라요. 그럼 어디에 가야 돼? 치과에 가야 되죠. 그럼 그 선생님이 나보다 20살이 어려도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권위예요. 근데 아이들은 미성년자고 어른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 판단을 할 때 애들은 좋은 거 하고 옳은 것 중에서 뭘 판단할까요? 좋은 걸 하죠, 당연히. 핸드폰 싼 거 살래, 비싼 거 살래? 라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2개 먹을래? 답정 놉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특징은 바람직한 거를 아직 선택하기에 미숙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 근데 민주적이라고 해서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엄마 학교를 안 가고 싶어. 뭐라든지 나 마음껏 먹고 싶어. 뭐라든지 나 저기까지 갔다 오고 싶어.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적이라는 건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나 이 학원 가고 싶어. 왜? 친구가 다니니까. 아니 친구가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너무 권위적이야. 그래서 친구 간 데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존중해줘야 되는 결정일까요? 예,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 엄마 그냥 수시 안 하고 정시만 할 거야. 근데 학교에 가면 쓸데없는 과목이 많으니까 학교 자퇴할래. 그런 학생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들 애가 다 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퇴한 학생들은 대부분 잘 적응하는 경우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청소년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걸 무슨 힘으로 버텨요? 친구예요, 친구. 학교를 자퇴한다는 건 그 나를 지속시켜주는 그 즐거움의 원천을 띄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 어머니한테 요즘은 2주 정도 자퇴 전에 숙고 기간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계획을 세워서 2주를 지내봐라.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잘 지내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2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가. 책 봐. 혼자 밥 먹어. 공부해. 혼자 밥 먹어. 이렇게 2주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요. 친구 힘을 무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민주 시민이고 성인이고 한 성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적인 결정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믿을만하고 결정을 의지해도 돼 이러면 권위가 있는 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아빠도 이거 해보지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럴 때는 권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반드시 나눠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자, 야 그거 하면 안 된댔지. 그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안 된댔지. 거기는 안 돼. 뭐 이제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정말 성공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애가 별로 실수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명퇴했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 심리학자들이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학습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실수를 하면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좋은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학습이 제일 잘 된대요. 이제 제가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전화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화 오면 누구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진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 나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직원분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경찰관분도 당하시더라고요. 네, 실수를 하고 나니까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요즘 포켓몬빵 아세요? 네, 그 빵 사려고 줄 서 있는 거. 그 빵과 스티커. 네, 부모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 이제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이제 목숨 걸고 그걸 사는데 이를테면은 그거를 그래도 먹어보고 사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기다릴 수 있으면 사 해서 못 살 때도 있고 사봤는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게 우리 아들도 한동안 그런 그 사은품 되게 허접한 거 있는 걸 한동안 사더니 처음에 우리 남편이 못 사게 했어요. 야, 이건 과자도 적어. 이 풍선은 곧 터질 거야. 근데 어른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아니 여보 나도 풍선이 터지는 걸 봐야 아이가 뭘 고를지 알지. 그래서 우리 아들은 돈을 진짜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걔는 가성비의 화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어린 아이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라. 요즘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얘기하는 걸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가운데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뭐 그다음에 애교를 부리면 다 웃어야 되고, 자기가 심통을 내면 다 달래줘야 되고. 예. 이제 특히 외동을 키우는 집에서 엄마가 이제 일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심하면 엄마 아빠 둘이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와서 끊습니다. 왜 나하고 얘기 안 하고 뭐 아빠랑 해? 뭐 엄마랑 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그건 사실 애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계속 쳐다봐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쳐다보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렵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쁘대요. 그래서 예쁜 건 아는데, 예쁘죠. 자식인데. 근데 이 계속 쳐다보는 이 뜨거운 사랑의 눈길이 얘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면 안 그럴 거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유치원부터 잘 못 다닙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나는 공주야. 이제 이런, 나는 공주예요. 얘네들 그림 그리라면 다 공주를 그립니다. 나는 공주인데 유치원에 갔어. 그럼 이제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시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공주야. 그렇죠? 여자애들은 다 공주고 남자애들은 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도도하게 얘기해도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유치원 재미없어. 애들이 안 놀아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놀이터에 딱 가면 누군가 그네를 타다 비켜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비켜줘요. 누가 비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집에서 안 나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원애가 이러는데 초중고를 어떻게 보낼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안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나 봐요. 여기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그 나르시시즘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자기 애에,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애적 인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인격의 문제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10살만 되면 친구로서 안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 컸다는 건 친구로서 좋은 친구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은 그냥 이제 집에서는 이렇고 밖에서는 이렇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좀 저를 뒷목 잡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학생 한 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이제 뭐 환자에 대한 디스커션, 얘가 해갖고 온 거를 제가 이렇게 봐주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이제 전화를 꺼내더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전화가 왔나 보다.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가네, 얘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디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좀 이제 앞뒤가 좀 끊어먹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 어디에서 왔어? 했더니 어머니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지도교수랑 얘기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튀어나갔다가 튀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어머니 왜 오랜만에 전화하셨어? 했더니 매일 하신대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받아? 했더니 엄마는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전화를 하신대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매일 전화를 해서 얘가 받아야 되는 건 가정의 규칙이죠. 근데 얘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가정의 규칙이 세상의 규칙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애들하고만 있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을 키우는 엄마들은 학교에 가서 이런데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 뭐 잘 우는 거 아시죠? 뭐라든지 선생님 우리 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뭐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정의 규칙을 우선시하는 한은 어떤 집단에 가든지 좀 적응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레지던트를 뽑는데 레지던트 다 뽑고 이제 첫날 와야 되는데 하루 전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뽑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허겁지겁 이제 새로 뽑아야 되니까 아 그래 알았다고 했는데 그냥 그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오니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내가 언제 레지던트 들어가면 우리 신혼은 어떻게? 그래서 아내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달라졌나 보다. 그리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건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 올 것도 아니고 우리 과에 올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원거리 혹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이나 대학이라는 데를 가정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거죠. 공과사로 구별을 못하지.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애들 영혼에 스물스물 스며들어갖고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규칙을 따르게 해주고요. 예, 집에서는 사실 집은 점점 와서 쉬는 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모두 소중함을 알려주어라.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왜 옛날에 생선 한 마리 구워서 엄마는 머리만 먹는다는 옛날 얘기 있죠. 엄마는 왜 맨날 머리만 먹어? 엄마는 머리가 좋아. 그러니 그 아들이 계속 엄마한테 머리만 줬다는 그 슬픈 왜곡된 혀. 근데 요즘은 이제 애가 하나하나 둘이니까 엄마들이 많이 그랬어요. 외식을 하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가고 싶은 데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집에서 감정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불편한 걸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엄마 아빠를 부려먹습니다. 네, 부려먹고 혼도 내요. 근데 이제 좀 어른들은 귀엽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투가 아랫사람 대하 듯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사이좋게 놀아라 뭐 이런 건 또 되게 많이 가르쳐요. 집에 와서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는 감정이 없는 어떤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우리는 너가 좋으면 돼. 이런 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1번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상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 기분이 중요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외동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외동은 외식 나갈 때 한 번은 애가 한 번은 부모가 이렇게 메뉴를 정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는 어차피 무조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외동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돌아볼 기회를 주라는 거고요. 자, 자유와 자유를 줄 때 똑같은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주어라. 이제 아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유와 자율은 그 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 뭐 군대에 가면은 이제 그 훈련병 때 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 청년들이 뒤를 생각 안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병원에 가서 내가 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해 갖고 온 다음에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6개월을 기다려서 치유가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치유가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자유만 생각하지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나왔어? 그러면 잠이 안 와서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약간의 불만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긴장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가서 오래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알아? 했더니 뭐 검사 받고 뭐 해오라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년, 2년을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자유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훈련병 시절에 내가 이 군 생활을 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나가서 이제 적정한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다수는 이제 모르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유를 내가 선택했을 때 이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지?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치카치카 하라 했을 때 하기 싫잖아요. 그럼 그래 너 자유다. 닦지 마 이렇게 하면 이가 썩으면 누구 돈으로 그걸 치료해요? 그렇죠. 이건 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게 부모면 부모가 결정하는 거고요. 아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사탕 A, B가 있는데 A를 먹겠다고 해요. 근데 B도 먹고 싶다 그래요. 정해. A를 먹었는데 B 살 걸. 이건 애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자유만 주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긴장하도록 만든다. 제가 20살이 넘으니까 결정할 게 너무 많죠. 그다음에 고민할 것도 너무 많죠. 이제 대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들이 여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돼서 좋았는데 지금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너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이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일부러 좀 생각하는 기회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외국 여행을 갈 때 애들이 나 여기 가서 뭐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나 여기 가서 뭐 사고 그럼 이제 공항에서 갈 때 한 3만 원을 줘요. 어렸을 때. 그래서 3만 원 안에서 기념품을 사. 그리고 남는 건 네 거야. 이제 3만 원을 주는데 한 열흘 있으니까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한 처음 3일 동안 다 삽니다. 근데 이렇게 딱 정해주니까 막 갈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이걸 살까? 근데 얼마가 남는데 이거를 살면 얼마가 남지? 근데 이걸 안 사면 집에 가서 이마트에서 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열흘 동안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해요. 저녁마다 지네 둘이서 막 돈을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왜 애들 재밌게 놀러 갔고 저렇게 골머리를 썩이게 만드냐고 하는데 뭔가 자기한테 자유와 여력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배분하는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2번 정도 하더니 정말 좋은 거 딱 한 개 사고 나머지는 갖고 와서 뭘 사 먹는 게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해 그러면은 아이들은 고민을 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그 편의점을 갔어요. 너 과자 뭐 먹을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거? 그래서 할아버지가 꺼내서 팡 터트려요. 이거?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비닐에다 담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다 뜯어보고 얘가 좋다고 하는 거를 사고 뜯은 건 다 사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 이제 사랑이 극진하다고 말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생각할 기회를 다 뺏는다, 관찰할 기회를 다 뺏는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생은 누구나 겪지만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을 때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훨씬 덜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